네, 네이버 밴드에 보면 공인중개사 민법 이정환 4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1년 동안 용어부터 시작해서 무슨 기출 지문 이런 것들을 쭉 자료를 올리니까 참고하세요. 네. 가입 신청을 하시고 제가 수락을 해야 가입이 됩니다.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뭐 폰을 통해서 뭐 대부분 다 하죠. 컴퓨터로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 폰으로 갖고 다니면서 자료도 확인하고 뭐 폰으로 편집도 되고 다 되죠.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민법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꾸준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원장님도 뭐 잔소리 하셨죠? 원래 원장님은 잔소리 잘 안 하시고 잔소리는 제가 전담이에요. 1년 동안 잔소리꾼이에요, 제가. 어쨌든 합격하셔야죠. 대부분 다 눈물과 고통 속에서 공부하다가 합격을 하십니다. 이거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헛소리 들으면 삑삑하죠. 뭐 2달 만에 됐다는 등, 뭐 2주 만에 됐다는 등. 저도 이거 6번 떨어졌어요. 5번. 그냥 시험, 이제 강의 끝나고 시험 볼 때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종강을 하고, 한 1주 정도. 그때 좀 보고서 시험 보러 들어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시험 봤다가 대박 그냥 다 깨졌죠. 민법만 그냥 뭐, 나머지는 다. 1차는 맨날 돼. 2차가 맨날 꽈락이야. 야, 너 법을 전공했는데 2차 모르냐? 모르죠. 안 보면 모르지. 그럼 어떻게 알아? 맨날 공법 꽈락. 맨날 공법 꽈락. 다른 건 그나마 좀 나아요. 뭐 중개사법 같은 건 조문이 쉬워가지고 보면은 대충 비빌 수가 있고, 공시세법은 등기법이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나아요. 근데 이제 공법은 진짜, 아우, 막, 꼴배기도 싫어. 법을 공부할 때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 듣도 보도 못, 그런 건 법을 본 적도 없고 맨날 떨어져. 그래서 한 5번쯤 2차를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열이 받더라고요. 쪽팔리기도 하고 맨날 수험생들한테 떨어졌어요 쪽팔리기도 하고. 어떻게 2차를 대비하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과목이 공법이 있고, 중개사법이 있고, 공시법령 및 세법이 있죠. 그 중에 공시법령 및 세법은 한 과목으로 시험 보죠. 40문제. 그 중에서 공시법령이 공간정보법하고 등기법하고 2개가 있죠. 그래서 각각 이제 12문제씩 해서 총 24문제가 나오고. 세법이 16문제가 나오죠. 강의는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령, 세법 4과목을 강의를 듣게 되는데 이 4개 골고루 다 잘하고 싶죠? 원시적 불능이라고 불러요. 그런 거를. 4개를 골고루 다 잘하는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불러요. 4개를 다 골고루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과목 공인중개사법 요거를 조져야 돼요. 요거를 85점 이상 맞춰야 2차를 좀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한 50점대 딱 목표로.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강의하시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전적인 거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의사표시를 봅니다.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질 요건 4가지를 봤어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유적 타당성. 자, 이 4개를 갖췄어요. 갖췄지만 법률 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찐빵과 안고의 관계에 있는 의, 사, 표시. 요게 또 문제예요. 요 의사 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법률행위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일 때 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이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취소할 수 있냐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총 4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우리 민법이. 이 4가지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여기 하나 있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요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워요, 표현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라는 걸 뭐라 부른다? 의사의 흠결. 조금 어렵게는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어렵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뭐라 한다? 의사의 흠결. 예를 들어서 난 아침에 급하게 라면을 먹고 나왔는데 점심때 동료가 짜장면을 먹으러 가재. 그럼 나는 아침도 면 먹었는데 점심에 또 짜장면 먹기 싫어. 그런데 친구,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고 갔어. 자, 머릿속으로는 짜장면이 싫어. 그런데 괜찮다고 표시했어.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불일치하는 거예요.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뭐라 한다? 의사의 흠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는데요. 이 표의자가 의사 표시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나는 짜장면이 싫어 지금. 하지만 괜찮다고 표시했어. 내 스스로 알죠? 생각과 말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아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경우 둘로 나뉘게 돼요. 자, 모르는 경우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게 되고 알고 있는 경우가 또다시 2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그냥 허위표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고 있는 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3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하자가 뭘까?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했거나 강력한 협박을 당했거나 이거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해요. 내가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다면 이 계약을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있고 이거를 우리 민법이 각각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걸 보면 됩니다. 먼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의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조문을 봅니다. 133페이지. 조문 뒤에는 지금 여기 판서해드린 그게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들어있고요. 밑에 네모 1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7조 1항이 있습니다. 자, 1항이 문장이 2개죠. 가운데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앞에 있는 것을 본문이라고 하고요. 본문. 그러나 뒤에 있는 걸 단서라고 합니다. 단서. 그러니까 107조 1항은 107조 1항 본문과 107조 1항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7조 1항 단서는 외우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제 107조 제1항 단서라고만 나옵니다. 107조 1항 단서가 뭔지 눈여겨봐 두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본문. 그러나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까도 잠깐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그렇죠? 자, 이걸 해석해 봅니다. 먼저 지인의 아님. 요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인이 아님이에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걸 107조에서는 지인의 아님이라고 써놨어요. 자, 그럼 어떤 걸 말할까?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A를 할 생각이 없는데도 A를 하는 경우 이게 비진의 표시예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대표적인 판례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 제출. 자,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냥 부장님한테 깨져서 열받아서 냈어. 또는 연봉협회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사직서를 냈어. 자, 이때 사직서를 내는 사람. 사직의 의사가 없죠. 근데 사직서를 냈지. 이 사직서를 내는 게 진의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 사직서를 내는 게 진의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비진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사 없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비진의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뜻이에요?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는데 부장님이 반려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해버렸다면 나는 원래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라고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짐을 싸야 됩니다. 그게 107조이랑 본문의 뜻이에요.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대로 그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게 이게 의사죠. 근데 표시는 사직하겠다고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스스로 알면서 했다 하더라도 그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107조이랑 본문의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단서. 이 원칙. 그러나 상대방이 부장님이 또는 회사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갑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함을 갑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는 뭐가 된다? 그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알았다. 알았다를 우리 지난주에 용어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악의. 몰랐다, 선의. 알았다, 악의.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는 건 이런 거였죠?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심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조심을 하지 않아서 모른 경우 이거를 알 수 있었다라고요. 자, 알 수 있었다는 건 결과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선이에요. 선인데 조심했어요, 안 했어요? 주의를 기울였어, 안 기울였어? 안 기울였어. 부주의했어요. 그걸 과실이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를 뭐라 한다?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불러요.
자, 알았을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별해서 수리하려고. 자, 회사의 일괄사표 제출 요구에 의해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낼 때 사직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비질이죠. 그런데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할 생각이 없이 사직서를 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받아갖고 선별 수리해서 잘랐다면 부당해고가 되는 거예요. 사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뭘까요? 갑이 부장님한테 깨지면은 뻑하면 사직서를 내고 부장님이 살살 술 사주고 달래가지고 다시 근무하고를 반복을 해왔어.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갑이 사직서를 낼 때 부장님은 이 자식이 또 술이 고프군 생각하겠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표의자가 비질이 표시할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서 제출은 무효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질이 표시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항에서 이게 설령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어려운데요. 요건 조금 이따 허위 표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진이 표시에서는 조문 확인하고 그 조문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문 받고 밑에의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걸 말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그랬으니까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예를 들어 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으나 그만두겠다면 월급을 올려줄 것이라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뭐가 된다? 비진위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양가로 3번 원칙 유효하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딱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됐죠? 네, 그거만. 비진위 표시는 저 비정상적인 표시 4개 중에서 제일 덜 중요해요. 제일 덜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어려운 게 하나 나올 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체크해 드린 거 딱 그 정도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스에 있는 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요게 비진위 표시보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통정허위 표시. 요 통정이란 말은 이제 합의했다 이런 뜻이에요. 통모라는 말도 씁니다. 통모. 자, 허위 표시는 뭘 말할까? 뜻을 생각해 봅니다. 갑이요, 을에게 비진위 표시합니다. 이때 을이 진이 아님을, 갑이 진이 아님을 알아요. 알면서 갑하고 맞장구를 쳐줘요. 합의까지 해줘요. 이게 허위 표시예요. 즉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위 표시. 그거를 뭐라 한다?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 속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진위 표시가 들어있어요. 플러스 상대방 합의가 하나 추가가 되는 게 허위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비진위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을 때 무효가 됐죠. 그럼 이거는 알면서 뭐까지 해줬어요? 합의까지 했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당연히 무효. 그죠? 그래서 108조 1항을 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 표시는 그냥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항에 또 뭐가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문을 해석해 봅니다. 이 허위 표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잠깐 봤던 가장매매라는 게 나와요.
갑이 A 토지가 있는데 A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채권자가 A 토지를 경매를 넣으려고 합니다. 자, 이때 갑의 입장에서 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 회피하기 위해서 친구 을하고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여기서 말하는 가작이란 건 허위를 말, 허위. 등기를 넘겨주었다. 자, 이때 갑은요, A 토지를 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짜 매매라니까. 겉으로만 매매한 것처럼 꾸몄을 뿐 실제로 매도 의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매도 의사가 없다는 걸 뻔히 알아요. 알면서 갑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을이 합의해준 갑의 비진이 허위 표시가 돼요. 자, 이때 허위 표시는 무효라고 했으니까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가장매매임이 밝혀지게 되면 당연히 이 가장매매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등기예요. A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소유권자 갑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자 을로 요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이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등기 네,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예요. 아,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도 당연히 무효여야지. 계약은 무효인데 등기는 유효하다면 매매계약은 무효인데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돼버리잖아요. 계약이 무효라면 을은 원했던 걸 손에 넣는다 못 넣는다? 못 넣는다 그랬잖아요.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당연히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소유권자다 아니다?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첫째, 갑의 채권자.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갑소유 땅을 경매를 넣으려고 봤더니 아, 등기가 을에게로 넘어가 있네? 이걸 가지고 경매법원을 가면 경매법원에서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야마 채무자는 갑인데 왜 을소유 땅을 경매를 넣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 등기를 삭제, 이걸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말소. 이 말소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경매가 안 되니까 그 방법으로 말했는 게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법인 아닙니다.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약을 취소하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갑과 을이 정상적으로 매매했는데도 갑의 채권자가 와서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즉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가장매매일 때 그 갑의 채권자는 가장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취소하라! 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법원이 스스로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말소. 말소가 돼. 그럼 갑의 이름 회복이 됐죠? 그럼 경매를 넣으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다. 갑과 을의 가장매매 계약은 무효고 을 등기도 무효고 다만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으므로 갑의 채권자는 그 상태에서는 경매를 넣을 수가 없고 을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며 그 방법으로 하는 게 뭐가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을이 배신을 하지요. 그죠? 보통 배신하지요.
안 하나? 배신 안 하나? 친구한테 배신 당해보셨어요? 전 당해봤어요. 보증 서줬다가 대박. 배신합니다, 의리. 자, 의리 배신한다는 게 뭐예요? 팔아먹어요. 자, 이때 이 A 토지를 병한테 팔 때 병은 등기부를 확인해 보겠죠.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누가 소유자로 돼 있어요? 을이. 이때 을은 사실을 밝힐까요? 야, 이거 무효요. 난 소유자 아니에요. 라고 밝힐까요? 안 밝히겠죠. 그러면 이 병은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 을이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얘가 선의의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허위 표시 당사자가 아닌 자, 이게 제3자예요. 그리고 이 제3자는 보통 등기부를 확인하고 거래할 텐데 그 등기부에는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기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고 등기를 넘겨받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병,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등기를 믿고 거래한 병, 그 등기가 무효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잘 보세요. 병이 을과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을 한다면 그 소유권은 을이 갖고 있던 걸 승계받는 거죠. 그죠? 승계를 받는 거예요. 을이 갖고 있던 걸 승계받는 거야. 새로 생기는 게 아니야. 을이 갖고 있던 걸 승계받는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을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요, 아무리 을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는 없어요. 왜? 을이 소유권이 없으니까. 을이 없는 권리를 병이 어떻게 넘겨받아? 못 넘겨받지. 결국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야. 자, 민법의 대원칙. 내가 아무리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라면 나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럼 병은 억울하겠죠? 억울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말이지, 이 병. 자, 이럴 때 특별하게 조문을 만들어서 이 병을 보호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바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 아까 목적 요건이 확정성이나 가능성이나 적법성이나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였죠. 근데 거기에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제3자 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의사표시 쪽으로 왔더니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다 이런 게 있더란 말이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이럴 때. 자, 정리. 내가 아무리 등기를 보고 그걸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였다면 나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렇게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이 따로 있다면 그때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데 구체적 뜻이 뭔지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이 상황에서 돈을 갚았어요. 그럼 더 이상 강제 집행의 위험이 없죠. 그래서 등기를 되찾아오려고 해요. 등기를 되찾아오려고 봤더니 얘한테 가 있어요. 그럼 갑은 병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야, 나하고 을 사이 매매는 가장매매로서 을 등기는 무효였고 따라서 너도 무효야 라고 갑이 선의의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항이라는 말은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주장한다. 그러니까 갑을 간의 가장매매가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을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라는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병 네 등기도 무효야. 말소해.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은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법 제도상 권리가 없는 사람과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조문에 의해서. 그죠? 얘는 권리 없어요. 소유권자 아니야. 얘가 소유권자예요.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없는 사람과 거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108조 2항 등을 통해서. 여기까지 됐죠? 자, 세 번째. 이런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이 A 토지가 1억짜리예요. 그거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을 비싸게 팔아먹을까요? 헐값에 팔아먹을까요? 보통 헐값에 넘기죠. 그죠? 그래서 뭐 1억짜리를 얘가 한 7천에 샀어. 그럼 뭐 병은 땡큐겠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1억짜리를 2억에 팔았어. 병한테. 그럼 병은 1억짜리를 얼마 주고 샀어? 2억 주고 샀어. 나중에 그 사실을 병이 알았어. 이때 병 차라리 무효를 주장하여 나도 무효 등기를 되돌려주고 2억을 회수하는 게 더 이익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선의 제3자가 무효다. 등기 되찾아가라. 2억 돌려달라. 이렇게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 어차피 108조 2항이 누굴 보호하는 제도예요? 병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병은 헐값에 샀다면 그냥 소유권 취득하면 되고 비싸게 샀다면 무효 주장해서 돌려주고 돈을 회수하는 게 더 이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갑을사의 가장매매는 무효고 을등기가 무효죠. 이건 변함이 없지. 그 사실을 한쪽은 주장을 못해요. 근데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어. 요런 관계를 조문에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런 관계를.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의 결론은 한쪽은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요거를 줄여서 뭐라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 정도, 이 정도. 이게 허위 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35페이지 108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의, 동그라미 1번. 통정 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 통모, 합의를 함으로써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하는 걸 말한다. 그 행위를 가장행위라 한다. 2번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평을 면탈,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와 짜고 매도 의사 없이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두는 경우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됩니다. 요건은 됐고요. 요건에 4번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한 장을 넘기면 3번 동그라미 1 당사자 사이 효력 기억 무효다. 무효다.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다. 무효다. 기억 니은 그러나 제3자에 대해서는 기억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니은 예를 들어 갑과을이 가장매매를 하여 갑의 부동산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죠.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근거로 병에게 돌려달라. 내 거다. 너도 무효다. 따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단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이 됩니다. 됐죠? 이게 두 번째. 허위 표시. 가장 매매를 쳐서 허위 표시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일단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 근데 그거를
몰라. 나는 땅을 1000평을 사는데 평당 10,000원에 살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평당 10,000원이라고 표시해는 되죠. 근데 공을 하나 더 썼어. 잘못하고. 평당 10만 원이라고 표시했어. 알고 표시했을까요? 모르고 했겠죠. 이런 거예요. 나는 시험을 볼 때 어떤 문제 답을 3번을 골랐어요. 자, 의사 3번. 마킹도 3번에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시험 보고 나서 나중에 답안지를 확인했더니 4번에 마킹이 돼 있어. 그럼 답안지에 마킹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번에 마킹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3번. 근데 결과적으로 몇 번에다 표시했어? 4번. 불일치하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시험장에서 실수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표시를 잘못하는 것을 뭐라 한다? 착오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경우를 뭐라 한다? 착오라 한다. 착오라 한다. 자, 이때 백구조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로 돼 있어요.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트 같은 데서 물건 잘못 사왔다면 그냥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서 바꿔달라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환불 교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법상으로는. 표시한 대로 일단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민법입니다. 그런데 이 유효한 계약을 뭐 할 수는 있도록 해요. 취소. 문제는 착오가 있을 때 무조건 다 취소할 수 있냐. 그건 아니더라. 백구조로 봅니다.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법률행위 내용에 그냥 착오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부분? 중요 부분에 착오. 요때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단서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고 착오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그냥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 자, 여기서 오늘 제일 어려운 거 중대한 과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착오에서 왜 과실이 먼저 나오는가를 생각을 해볼게요. 좀 전에 착오라는 건 갑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건 갑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죠. 자, 모르는 게 선이에요 악의예요? 선이라 그랬죠. 그죠? 자, 이 선의가 두 종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었어요. 조심을 해도 도저히 몰라. 이걸 선의 무과실이라고. 아무리 조심해도 몰라. 이게 선의 무과실. 반면에 조심을 했다라면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라. 이걸 뭐라 그래요? 선의 과실. 그러니까 선의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애를 썼다면 알 수 있었는데 애쓰지 않아서 모르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때 선의 무과실은 보통 세트로 말을 해요. 선의 무과실이라고. 근데 선의 과실은 선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과실이라고만 해요. 어쨌든 선의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갑이 의사는 10,000원 표시는 100,000원 조심했다라면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을까요? 보통 있었겠죠. 그러니까 선이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선의 과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로만 보통 나눠요. 대부분. 그런데 몇 군데에서는 이 과실을 또다시 가벼운 과실과 무거운 과실로 나눠요. 가벼운 과실, 부주의. 무거운 과실,
현저한 부주의. 조금 다르죠? 이걸 나누는 경우가 생겨요. 착오가 그렇게 나눠놨어요. 중대한 과실이란 중과실을 말합니다. 중과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갑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몰라,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야. 그럼 취소할 수 있죠. 그죠? 반면에 갑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몰라. 근데 과실이 있어. 근데 그 과실이 중과실이야.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가 없지요. 그럼 요거는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지요. 이거는. 자, 착오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기출 지문 중에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OX. 다시 한번.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과실을 나눠야지. 경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고 이렇게 나눠. 과실을 또다시 나눌 필요가 있다. 중대한. 착오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백구조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 중대한 자를 쏙 빼고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몇 군데 안 돼요. 이 중과실이 들어있는 게 필요한 게. 근데 어쨌든 착오는 그냥 착오가 아니라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착오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모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니까 선이 무과실이나 경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경과실이 있을 때. 일단 이렇게 조문 구조를 머릿속에 딱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고요.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겠죠. 그리고 을은 이 땅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자고 설계까지 끝난 상태야. 그런데 갑이 느닷없이 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고 해. 이때 여러분이 을이라면 갑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려고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반발할까요? 반발해야죠. 무슨 개소리냐. 싸우게 돼요. 그럼 법원은 이 두 사람의 분쟁을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은 둘 중에 하나예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이때 취소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놈과 이놈이에요. 이 착오가 중요 부분 착오냐 아니냐,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이거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109조 조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있어 없어? 어떤 게 중요 부분이고 어떤 게 중대한 과실이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법과 마음. 대법원 마음이에요. 이건 중요 부분이요. 그럼 중요 부분인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그럼 아닌 거야.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있는 거야. 이건 없어. 그럼 없는 거야. 대법원 판례가 중요합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 판단. 중요부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취소를 못하고,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고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판단한 거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건 근데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을이 공장을 지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이 땅에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1000평이 필요해. 나중에 알았더니 800평밖에 안 돼. 을은 착오한 거죠. 뭘 착오했어요? 800평밖에 안 되는 땅을 1000평으로 착오하고 산 거예요. 1000평 값을 주고. 을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면적을 착오했죠.
중요 부분의 착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아니라는 게 판례야. 자, 아까 반사의 질상에서도 봤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를 상식이나 감정으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근거는 다 있는데 근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결론이 나오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중요 부분 착오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중요하진 않아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 대법원 생각이 중요해. 그게 시험 문제 나와. 민법이 어려워요. 봐야 알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내 생각으로 판단했다면 백발백중 걸려들어요. 착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련 판례,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와 관련된 판례, 이런 것들도 문제. 중대한 과실도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가짜 고려 청자를 진품으로 착각하고 고액을 주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고려 청자를 살 때 전문가 감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이게 가짜일 때를 대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그럼 반대로 전문가 감정을 거쳤더라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전문가 감정을 거치지 않아서 모른 거잖아요. 과실이 있잖아요. 이때 전문가 감정을 거치지 않은 것 경과실일까요? 중과실일까요? 상식적으로 중과실 같죠? 아니래. 우리 대법원은 중과실이 아니래. 예? 환장하겠죠? 그래요. 대법원 판례라는 게. 나중에 왜 아닌지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대법원 판례가 내 생각과는 다른 게 많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착오에서 핵심이 뭐다?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그중에 이미 하나씩 말씀드렸어요. 면적을 착오한 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라는 거 하고요. 고려청자 가짜를 제대로 감정하지 않고 진짜로 착각하고 덜렁 고가를 주고 산 거 중대한 과실이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판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조금 추가할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그중에 특히 중대한 과실에서는 과실을 쪼개자. 병과실일 때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일 때 취소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세 번째가요. 이 착오한 의사표시를 취소라는 걸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요. 무효가 되는데 자, 이 무효가 언제부터 무효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각과월이 1월 10일 날 5월 10일이라고 할까? 5월 10일 날 각과월이 A 토지를 매매했어요. 그리고 5월 25일쯤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자, 을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런데 6월 10일쯤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착오를 이유로. 그럼 계약은 무효가 되죠? 예? 계약은 무효가 된다니까? 자, 언제부터 무효가 되는지 봅니다.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지. 언제부터 무효가 될까요? 이게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경우가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만약에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면, 예?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을등기는 유효했던 거예요. 그죠? 따라서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누가 소유자였던 거예요? 을이. 그쵸? 근데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되어 있는 을등기도 무효였던 거예요. 따라서 그런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죠? 문제가 생겨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가 부과 기준일이 언제예요? 6월 1일 누가 소유자냐. 그게 기준이야. 1년치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언제라고요? 6월 1일. 그러면 6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면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을이. 처음부터 무효라면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갑이. 다르죠?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했을 때 취소한 때부터 무효인지 처음부터 무효인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민법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걸로 해놨어요. 따라서 을등기도 처음부터 뭐였던 거예요? 무효였던 거예요. 무효. 그죠? 자, 그러면 세금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5월 30일쯤 을이 병한테 팔았다. 이때 병은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되었다. 을등기가 처음부터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선의의 병이 또 나타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이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을등기는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병은 권리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한 거예요. 따라서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야 되지요. 근데 109조 2항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만약에 계약을 취소했을 때 6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면 109조 2항은 필요가 없어요. 왜? 병은 권리자하고 거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109조 2항이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한 때 무효가 되면. 그런데 계약을 취소하면 언제부터 무효라고?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109조 2항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그게 109조 2항의 뜻이다. 이게 착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136페이지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동그라미 1항 중요 부분 중요하고 두 번째 줄 중대한 과실 중대한 중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중대한 세 글자는 책이 찢어져라 동그라미를 의 일반적으로 착오란 표시 행위와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동계 착오는 됐고 오른쪽 취소하기 위한 착오 요건 동그라미 1번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이렇게 되죠. 밑에 박스를 보면요. 참고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면적에 관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죠. 무슨 뜻이에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다. 중요분의 착오 아니다. 면적 착오. 한 장 넘깁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입니다. 기억에 A를 봅니다. 전문가의 감정 없이 가짜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죠. 근데 사실 이걸 매수한 사람이 전문가였어요. 고려청자 전문가. 그러니까 결국 이 고려청자는 전문가도 속을 만큼 정교하게 위조된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효과를 봅니다. 4번에 동그라미 1번 취소할 수 있다. 2번 취소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왜? 왜 필요해?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처음부터 무효.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효. 요거 뻑 하면 그때부터 무효. 취소한 때부터 무효. 이런 식으로 나와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 절대로 잊지 마세요. 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요. 이 처음부터라는 거를 소급이란 말을 써요. 뭐라 한다? 소급.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소급입니다. 그래서 소급 무효라고도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무효를 뭐라고도 말한다? 소급 무효.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요게 착오예요.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중에서 3개가 어떤 건지를 기본이 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가셔서 민법은 복습을 인강을 통해서 꼭 해주셔야 돼요. 아, 오늘 이 상태에서 한 번도 안 듣고 다음 주에 왔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 거예요. 듣고 와도 기억이 안 나요. 듣고 와도. 한두 번 듣고 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여러 번 자꾸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